안녕하세요. 어쩔 메타 11번째 시간입니다. 간호학에서의 메타 분석으로 논문 쓰기 A부터 Z까지. 오늘은 비보고 빗둘림 위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의 연구 결과가 효과적이면 우리가 하는 연구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더 빨리 출판되고요. 더 큰 저널에 출판되기 쉽습니다. 더 큰 저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SCIE급 저널에 더 빨리 출판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더 많이 이용될 확률이 높죠. 이러다 보니까 SOI 과정에서도 더 쉽게 식별될 수 있다. 더 빨리 찾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 즉 연구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 빨리 출판되지도 않을 것이고 더 큰 저널에 출판되기 어렵고 더 많이 인용되지도 않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Non-Reporting Bias라고 얘기합니다. 비보고 빗둘림입니다. 비보고 빗둘림은 체계적 문헌 고체 과정에서 연구 결과 결축으로 인한 빗둘림을 말하고요. 7번째, 8번째, 어째 메타 유튜브를 보시면 비보고 빗둘림이 아닌 각각의 연구, 즉 개별 연구에서 나타나는 빗둘림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7번째는 롭, 무작위 배정, 임상 실험 연구를 평가하는 도구를 설명드렸었고요. 8번째는 로빈스, I, 비무작위, 임상 시험 연구의 질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그러면 비보고 빗둘림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 제일 많은 것은 출판 빗둘림입니다. 즉 연구 결과의 성격과 방향,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또는 비출판되는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시간 제한 빗둘림,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발표되기도 하고요. 특정 언어로 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즉 가장 많이 출판되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역사 연구들을 보시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연구를 선택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나 한국어가 되어 있지 않은 연구들은 배제되겠죠.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언어들은 선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언어의 빗둘림입니다. 그리고 인용 빗둘림, 출판 중복 빗둘림입니다. 연구 결과를 여러 번 출판됐을 때는 2번 이상 SR에 포함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최근에는 중복 출판은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같은 연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출판되었다고 하면 연구 저자와 연구 내용을 보고 우리가 거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치 빗둘림, 선택적, 비보고 빗둘림, 빗둘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연구 결과 결축으로 인한 빗둘림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는 인셉션 코호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 결축으로 인한 빗둘림 위험을 최소화하는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진은 심각한 우울증에 대해서 레보세틴 대 위약, 임상시험 자료와 제조자, 파이자인 거예요. 발표 자료를 찾았대요. 확인된 13건의 임상시험 중에서 26%만이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나머지는 미출판된 거죠. 메타 분석을 출판된 결과로 재현되었을 때는 레보세틴은 매우 효과적인 약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퍼블리시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매우 효과적인 걸로 나와요. 그리고 퍼블리시와 언퍼블리시를 합쳤어요. 7편의 연구가 있었고 효과가 1에 가까운 쪽으로 내려왔죠. 또 하나는 퍼블리시된 2편에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퍼블리시하고 언퍼블리시된 8편의 스터디를 합치니까 어드버스 이벤트가 굉장히 의미 있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어요. 미출판 자료들을 포함시켜서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셉션 코호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인셉션 코호트라는 것은 연구가 개시된 모든 연구에 대해서 문헌고찰을 시행하는 것이에요. 문헌고찰을 할 때 퍼블리시된 것만 하다 보니까 언퍼블리시된 연구를 합치니까 결과가 달라졌던 것처럼 게시 코호트를 기점으로, 게시는 뭐냐면 이런 임상 시험을 할 거야 라고 등록하는 코호트 등록 기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등록된 연구의 목록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더 빠지는 연구 없이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셉션 코호트의 문제는 2004년이나 돼서야 국제의학 저널편집위원회 협의회라는 곳에서 게시 코호트에 등록되지 않은 임상 시험은 더 이상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임상 실험을 등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전 자료는 거의 없다라는 거고 그 이후 자료도 등록되지 않은 연구들도 여전히 꽤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의학 연구에서는 코호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들은 더 없겠죠. 합성 과정에서 그러면 연구 결과 결축으로 인한 빗둘림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평가하는 틀을 만든 거죠. 6개 단계가 있고요. 1번은 우선은 합성 결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포함할 건지, 그리고 포함할 연구 결과를 선정하는 거. 세 번째는 이용되지 않는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빗둘림이 있는지 평가하는 거, 결측 연구로 인한 빗둘림이 있는지 평가하는 거, 그리고 개별 합성 연구의 빗둘림을 평가하는 거. 각각의 단계에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빗둘림을 판단해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합성 결과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의 합성 결과라는 것은 메타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체계적 문헌 고찰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메타 분석을 하는 것인데, 모든 연구 결과들을 모두 다 메타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의미 있는 자료들만 평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합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선택해라, 그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합성 결과에 포함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적격 정도를 계획된 합성 결과의 특이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합성 유형을 구체적일수록 적격일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면 최대 12주 이내의 BDI 우울증 척도이거든요. 실험 주고 나서 12주 이내의 우울증 결과를 포함시킬 거야 라고 하면 1주도 포함되고 2주도 포함되고 6주 때 평가한 BDI도 포함될 수 있고 12주 때 평가한 BDI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6주 점수만 합성할 거야 라고 기준을 설정하면 1주도 안 되고 2주도 안 되고 12주도 포함을 못 시키겠죠. 그러면 배제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지겠죠. 그럴수록 빗둘림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known, unknown, 알려진, 무지라고 해서 확인된 모든 연구에 대해 해당 연구 결과의 가용성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어떤 연구에서든 내가 찾고 있는 특별한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 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연구 결과의 핏값, 크기 또는 방향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없나? 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알려진 무지라고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핏값을 특정한 연구 결과에서 활용된 핏값은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 인 경우를 내가 알 수 있느냐를 먼저 조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로 마이알지에 사용하는 SSRI의 효과를 위압과 비교하는 코크란 리뷰래요. 세 개의 합성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의 가용성 매트릭스예요. 어떤 값들을 합성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터디 아이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연구들을 이제 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는 17명, 25명, 컨트롤 그룹, 플라시보 그룹들이 이렇게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30% 이내로 페인 리덕션을 시킨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피로의 민이 있다라는 거고요. 디프레션 민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된 것과 이렇게 마이너스 나타나 있는 게 있고 X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체크되어 있는 것은 available 하다는 거죠. 그리고 X로 되어 있는 것은 스터디의 result가 available 하지 않다는 거죠. 값이나 디렉션 같은 것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져 있는 거는 역시 result가 available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outcome이 assess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는 unclear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임상 실험에 대해서 최소 30% 통증 감소 환자 수를 합성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체크가 돼 있죠. 요수는요. 그리고 평균 피로 점수는 합성 결과에 대해서는 2개의 임상 실험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5개. 결과의 핏값, 크기, 방향과 무관했었고, 그리고 평균 우울증 점수 합성 결과에 대해서는 핏값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은 한 연구에 대해 결과를 이용할 수가 없었대요. 이 연구 X자가 분명히 값을 연구를 했는데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으며 합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으려는 문헌 고찰 저자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X된 연구는 보시면 펫카의 연구겠네요. 디프레션 스코어를 연구했는데 의미가 없어서 핏값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값들은 의미가 있어서 제시했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X는 의미가 없는, 차이가 없었던 점수, 결과의 빗둘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인 것을 명시해 준 거죠. 네 번째는 확인된 연구에서 결집된 연구 결과 때문에 합성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하는 거다. 결과의 핏값, 크기, 방향 때문에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의심하는 경우 합성 결과에 대한 결측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비보고 또는 결과의 과소보고로 인해 합성 과정에 누락된 자료의 양이 매우 많은 경우 그러한 요약 추정치가 심각하게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메타 분석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어스가 클 것 같다. 6개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없었거나 확인되기 어려웠으니까 그런 경우는 나머지 걸 가지고 합성한다 라고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결과를 제시한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누락된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차라리 메타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웰리트 등은 펫카 2007년 연구 결과에 선택적 비보고를 의심했고, 사용 가능한 연구 결과와 결칙 있는 연구 결과를 분리해서 제시했대요. 사용 가능한 임상 시험 표본 크기와 결칙 있는 임상 시험의 표본 크기를 검사해 보니까 펫카 2007년 임상 실험의 경우 모든 적격 임상 시험 전체 표본 크기의 거의 3분의 1이 결측된 수에 해당된대요. 결측값이 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상 시험의 연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합성에 포함시키면 유학 추정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우울증 점수 합성 결과에 결측된 연구 결과 때문에 빗뚫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missing result라고 해서 이 값에 대해서 고려해서 봐라라는 것이죠. 선택적 비보고 또는 결과의 과소 보고로 인해 합성 과정에 노력된 자료 양이 너무 많은 경우 차라리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추가 연구 결과가 합성해서 결측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건데 이것은 알려지지 않는 무지인 거죠. 추가 결측 의혹을 제기하는 정략적 신호로서 매들라인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검색할 것. 저희는 처음부터 매들라인, 엠베이스, 시날, 코크란을 모두 다 포함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검색에 포함할 것. 마찬가지로 영어나 한글로 제한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래서 앱스트랙 주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을 보고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고요. 만약에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연구 결과 파트, 연구 방법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구글링을 해서라도 언어를 해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깔때기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펀넬 플롯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림이 대칭으로 뒤집어진 깔때기와 거의 유사해서 깔때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자체에 비대칭이 생긴 경우 추가 연구 결과가 합성해서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다섯 번째 제시하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규모 연구 효과는 비보고 빗뚫림 이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어요. 방법론적 질이 낮은 연구는 중재 효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할 연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깔때기 그림의 비대칭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질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이득의 크기가 크고 고위험 환자는 규모가 작은 초기 연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소규모 연구인 경우에 특정 효과 추정치의 선택이라고 해서 일부 효과 추정치는 표준 오차와 상관성이 있어서 비대칭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연구는 대규모 연구보다 우연으로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빗뚫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소규모 연구를 SR에 포함할 때는 반드시 펀넬 플러스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고선 강화 깔때기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깔때기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0, 2, 8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오즈 레시오를 평가하는 값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깔때기 그림 비대칭에 대한 검정은 10개 이상의 연구가 포함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연구의 규모가 유사한 경우 이 검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비대칭성에 대한 검정 결과는 깔때기 그림을 매 유관 검사를 같이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고요. 검정 결과 깔때기 그림 비대칭의 증거가 있을 경우 비보고 빗뚫림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이유를 구별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펀넬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8-1의 그림 같은 경우는 펀넬 중에 이쪽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정해서 값을 보셔야 됩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스터디한 메타 분석의 펀넬 테스트이거든요. 연구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의 대칭이고요. 이 그림으로는요. 거의 근처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 연구 영향 및 출판 빗뚫림 탐색 방법으로 이렇게 등고석 강화, 펀넬 플롯이고 에거 검정, 배그 검정, 순위 상관 검정을 사용하였고 출판 빗뚫림 보정 방법으로는 절삭과 체온 방법과 fail safe n을 활용할 수 있는데 두 방법은 소규모 연구 영향이 관찰되었을 때 출판 빗뚫림의 존재를 미리 가정하고 출판 빗뚫림이 제거된 전후를 비교해서 일종의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것이고 트릴 앤 필은 펀넬 플롯에서 비대칭성의 원인이 되는 소규모 연구를 제거한 후에 효과 추정치를 관찰하여 fail-safe n은 효과 추정치의 유의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수를 탐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중재 메타 분석을 위한 스타타 명령어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 분석을 스타타로 쓰는데 여기에 에거, 라이니어, 리그레션 값이 나오죠. 이렇게 메타 아나리시스를 하는데 11개, 실제로는 11개만 합성한 것이거든요. 풀 에스티메이트, 유효 효과 크기거든요. 그랬을 때 0.4 효과 크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트릴 앤 필 생각나시죠? 그랬을 때 5개의 연구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더 포함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 때 값을 보니까 픽스드 값이 이 크기가 0.037로 약간 낮아졌죠. 그렇지만 크게는 의미 없이 U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쩔 메타, 비보고, 빗뚫림, 위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